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양시장 모두 반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 매일이 큰 변동성과 혼란의 연속인데요. 종전 기대감 피어난 지금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 김승현 본부장,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맨날 하락할 때는 뭔가 표정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네. 오늘 반등했다고 일단 조금은 편하게 시작할 맞습니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시장 진단부터 좀 두 분과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반등하긴 했지만 여태까지는 급락 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그래도 장중에 조금은 부침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등의 성격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김승현 본부장님, 오늘 시장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최근 증시를 좀 억눌러 왔던 흐름이 바로 이 전쟁 관련된 위험, 그다음에 그렇죠.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좀 그동안 빠졌던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 그런 반등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반등이 앞으로의 또 다른 대세 상승장이냐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그 위험, 리스크가 좀 하락되는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술적인 좀 반등, 그다음에 리스크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나갔던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승현 본부장님께 먼저 여쭙는데, 근데 장중에 보면 유가랑 같이 좀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임순재 본부장님, 지금 시장 그러면 뇌관은 여전히 유가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반등되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동전이 발발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자기 좀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란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느냐도 같이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해서 오늘 뭐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강세로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이란이 뭐 전쟁 끝날 때 자기네가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듯이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조기에 그럼 과연 끝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지만 뭐 지난 3월달 이후부터 계속 하루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루가 변동폭이 원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뭐 금요일을 제외하고 일일 변동폭이 지금 5%가 넘어서는 그런 이제 변동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 이런 전쟁이 완전히 어느 정도로 이제 승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이어지는데, 내 변동폭 자체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는 걸까요? 유가만 보더라도 어제는 정말 널뛰기였는데 오늘은 발언이 나와도 그냥 살짝 정도 튀다가 다시 눌리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전략 비축률을 갖고 이제 풀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뭐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과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현재의 유가는 뭐 손쉽게 안정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럼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통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유가나 주가도 다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유랑 에너지주를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본부장님 혹시 정유나 에너지주 오늘 좀 여전히 뭐 추가 확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채굴 기업이라고 하죠. 원유든 아니면 금이든 은이든 기본적으로 채굴 기업의 주가는 원 베이스가 되는 원자재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 공급을 그만큼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워낙 원유가 빠르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의 주가도 좀 맞는 변동성을 좀 보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 만약에 가격이 안정된다, 갑자기 이 전쟁 이슈가 좀 끝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관련 채굴 기업들에 대한 또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가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뉴스를 어느 정도 좀 팔로우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섣부르게 이렇게 좀 원유가 좀 급등했을 때 관련 기업들을 좀 한 번에 많이 담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빠질 때 조금씩 나눠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계속 봐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 태양광을 봤었는데 여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대표님, 태양광 안에서 사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서 이건 액티브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신재생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기 오늘 같은 경우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또 액티브 펀드에 대한 이제 편익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재생형 에너지나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현재 그 원유에 대한 수급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LNG나 아니면 석유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뭐 원전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국내 업체 같은 경우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렇죠. 어떤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뭐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 단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본부장님,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 다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가 아웃퍼폼 했습니다. 네. 제일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도 항상 뭐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데드캣 바운스 같습니까?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 같습니까? 뭐 대외 변수가 현재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우선 뭐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 특히나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물론이고 내년에도 매우 많은 영업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급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 그다음에 대외적인 변수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끝나고 그동안 한 최고점 대비해서 한 15%, 한 20% 정도 빠졌는데 빠르게 뭐 다시 전 고점으로 회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대외 변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이 시기를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에 저희가 조금 더 힌트를 얻게 되면은 뭐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관련 기업들 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영향에 또 아무래도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수급도 괜찮았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임순재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을 좀 늘려가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봤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얼마 생각이 정도 듭니다. 늘릴까요?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많이 늘릴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뭐 본부장님도 얘기했듯이 국내에서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펀드멘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대외적인 수급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주가를 뭐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이런 주가의 변동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절대적으로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는 아마 현금을 지금은 보유를 하셔서 절반. 이런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 세게 맞으니까 조금 지난주랑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목요일에 반등 나왔을 때 좀 우리가 성토하듯이 막 방송을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제 좀 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증시에 대한 이 관심을 아예 줄이자 요 얘기는 아니고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저희가 투자 심리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전쟁 이후에 이 코스피가 한 6% 정도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뭐 레버리지나 아니면 관련된 패시브 자금 많이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한 12% 정도 빠진 날에는 네. 생각보다 많은 매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할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을 좀 평균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자금을 갖고 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민수재 대표님, 뭔가 시장은 당분간은 좀 박스권 횡보장을 예상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좀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요리미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대규모 폭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이란 내에 뭐 중요 시설들은 안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맞아요. 뭐 얘기지만 뭐 이란에서 보면 계속 지금 뭐 미사일이나 드론을 지금 뭐 중동 국가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중동 지역 내에 지금 그러니까 뭐 유도 미사일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소진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이런 이제 이란의 공격을 뭐 방어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진짜 도래할 것이냐. 아니면 이란도 많이 소진해서 추가적으로 할 게 없느냐라는 건 현재 상황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 선결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느냐 못 지나가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선박이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측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만약 선박이 계속 지금처럼 통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 측이 대응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보면서 뭐 지금 뭐 말 한마디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산이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4에서 5%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매수의 기회였을까? 지금 넥스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뭐 지금 방산을 매수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자주국방의 키워드를 잡고 매수를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방산 지금 매수하는 건 오히려 급할 수도 있을까요? 뭐 굳이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지금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산 무기가 여기에서 물론 이제 뭐 방공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쓰인다라고는 하지만 지상 무기는 아직까지는 뭐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뭐 발주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진단에 대한 이야기 확실히 지난주와는 무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 매수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여러분 많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시장이 회복할 때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든든한 대형주가 맞나?라고 해서 그런지 오늘은 코스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승현 본부장님, 네. 자 이제 이번 주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맞을까요? 코스닥이 맞을까요? 저는 메인 답은 코스피가 맞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조금 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입니다. 대형주들에 대한 여전히 수급도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매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다른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좀 반등하는 시기에는 과거에 뭐 5년, 10년 그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대형주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을 좀 중심으로 200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목 장세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종목은 좀 밸류에이션도 좀 높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개별 종목 그다음에 수급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어는 코스피 대형주 그다음에 일부 세틀라이트로 코스닥 종목 장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스피랑 코스닥 아까 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또 비중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이제 않을까. 코스피입니까 이번 네. 주는? 그렇죠. 뭐 여전히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 지역 관련돼서 이제 액티브 ETF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른 뭐 어느 정도의 수급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이제 액티브 관련된 자금이 이번 주에 집행될 거라고 예상을 늘 했기 때문에 오. 또 지난주에 매수를 했다가 이제 또 그렇죠. 오늘 또 이런 이벤트에 또 매도하시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주 중심, 특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밖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코스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모멘텀들이 이제 발생할 기대는 갖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쪽에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코스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가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액티브 ETF 2종이 모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모두 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걸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게 오늘 그 이벤트 때문이고 오늘 그 이벤트 끝났으니까 코스닥 재료는 좀 소멸됐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뭐 다 채우진 않았다라고는 네. 하지만 상당 부분 채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가려고 하게 되면 코스닥 ETF로의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이 되느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ETF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의 자금이 얼마만큼 이런 코스닥 ETF로 들어갈 것이냐 또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어 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승현 본부장님은 오늘 그 액티브 ETF 2종 출시된 것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자산운용에서 오셨잖아요. 네. 또 삼성 액티브에서도 이렇게 냈고 타임에서도 이렇게 냈는데 네. 어떻게 좀 이 코스닥 액티브 ETF 평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늘 재밌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막 확인했는데 네. 그 액티브 ETF 뭐 2개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각 종목당 거의 3천억 원씩 하루만 하더라도 와. 개인이 3천억 샀고 다른 뭐 타임이든 아니면 코액트 등 각각 한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좀 큰 자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패시브 자금들 예를 들어서 코덱스, 타이거의 코스닥 150, 그다음에 타이거와 코스닥의 150 레버리지를 보게 되니까 그에 맞먹는 금액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 합쳐서 개인들이 6천억을 첫날에 샀다라는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아예 집중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에 상응하는 자금들이 전부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는 있습니다만은 아예 모든 자금들 기존의 뭐 코스피 100 또는 삼전,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자금들 모두가 이 코스닥으로 다 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네팅을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금액의 순매수, 순매도가 나왔다. 다만 액티브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제가 대략적인 뭐 시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1조짜리도 있고 뭐 3, 4조짜리도 있고요. 대부분 좀 시총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PER을 보게 되면은 적자 기업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PER이 뭐 1,500배 정도 되는 기업도 포함이 되어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의 이익에 대한 규모가 코스피 대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좀 수급에 대한 그런 단기 슈팅, 그다음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시되 이러한 부분 조금 투자하실 네. 때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삼성 액티브와 타임폴리오에서 두 개 딱 각각 하나씩 액티브를 냈는데 대표님한테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다 딱 보셨으니까 여기가 좀 더 잘 만들었다 이런 것 좀 있으셨습니까?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운영하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니 뭐 구성 종목을 일단 보면은 구성 종목을 보면 예. 조금은 약간의 다 양사 모드 리스크 있게 좀 수익률 위주로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약간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역시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시장과 다르게? 네,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뭐 대형주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또 이제 시장 움직임과는 약간 달라질 수 네. 있는. 어차피 이제 액티브 펀드라는 것 자체가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 보겠다라고 지금 만들어진 그런 펀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양 회사 모두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회사 모두 코스피와는 약간 다른, 코스닥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도 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화면 딱 나오네요. 아까 브리핑했던 자료였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저 교집합입니다. 두 액티브 그 ETF가 좀 다 가져가는 매력이 다른데 3,000당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테크닉스, 로보티즈, SPG, 에인드바이오, IT센 글로벌. 아까 이제 본부장님 코스피를 코어로 가져가고 종목 선정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좀 해답지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거 두 자산운용사에서 제일 좋게 보는 종목도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고 영업이익이 좀 작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이 좀 교집합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깊게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네. 되면 바이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각각의 기업들의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 번 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임수재 대표님은 저 중에서 요거는 아주 내가 좋게 보고 있다. 그런 또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관련된 종목 지금 이제 양쪽의 교집합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다 갖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관련된 주가에 대한 뭐 인식들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런 종목을 보실 때 그 강 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펀드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 이런 종목이 선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이렇게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양 펀드에서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쫙 정리를 해봤고요. 두 분 가장 또 원옵션이라고 첫 번째 옵션이라고 했던 코스피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지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코스피 하면 사실 뭐 반도체 투톱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또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따로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또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노란 봉투법 관련된 저희 다음 기사들도, 주제인데 그거? 제가 먼저 예. 말씀을 드렸네요. 네. 아 로봇 얘기하실 거예요? 로봇 얘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본부장님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 스포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티저 정도로 해놓죠. 저희가 대본이 알겠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님 그러면은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 전략 네, 뭐 여전히 로봇 빼고 유효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국내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한 투자 뭐 그 우려 물론 그러니까
전쟁이 길게 나오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는 다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요즘에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제 무력 충돌, 특히 UAE를 비롯해서 이제 걸프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동 지역이 AI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틀어질 가능성은 있거나 아니면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AI의 투자가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이 늦어진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AI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이런 AI 투자에 대한 붐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종전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AI 관련된 종목들은 AI?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이와 연관된 전력 설비 아니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서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AI 칩 수출 허가제는 계속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혹시나 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위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적성 국가에 대한 이제 AI 칩을 보내는 거를 좀 제한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따라오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조치가 지금 트럼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 때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본인이 엎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수출은 지금 풀어놓은 상황인데 그 말을 본인이 다시 엎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엎는다라고 해도 전체 모든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통제보다는 이게 트럼프가 봤을 때 그 국가들을 좀 선별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국가들은 우방 국가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조시켜서 한번 어디가 더 좋을까? 일단은 여러분 다시 코스피의 시간이 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승현 본부장이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가봐야겠죠. 전 저 사진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행이 됐죠. 그동안의 로봇주들을 끌어올린 주요 재료였습니다. 근데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좀 달랐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노란봉투법은 오늘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되었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최초에 몇 달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가가 좀 오른 상황입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한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없었던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서 이전에 몇 달 전만큼의 임팩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전통적인 제조업이 좀 더 어려움을 만약 겪을 경우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 제조업들의 이런 전환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됐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또 주가의 그런 단기 슈팅은 없었습니다만 또는 덜했습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관련된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한두 번에 좀 더 그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역시나 관련된 종목들은 또 현대차 또는 기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틀레스에 관련된 그 영업이익이 갈수록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전통적인 영역에서 자동차, 카 메이커 중에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미국의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기업인 테슬라에 대응할 기업이 과연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은 적자입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옛날의 명성을 잃고 있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투자가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를 하고 이 GPU 5만 장을 어디에 쓸지, 그다음에 향후의 매출 같은 경우들이 좀 더 현실이 돼야겠습니다만은 반도체 너무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현기차에 대한 관심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사실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 보면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순재 대표님. 노란봉투법 때문일까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는 좀 왜 유독 약했을까요?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네. 되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사업장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뭐 교섭을 이제 신청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노란봉투법에 따른 이제 하청 노조에서의 이제 원래 원청기 회사들의 그런 협상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교섭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때까지 굳이 뭐라는 생각이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일단은 몸을 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교섭 향후에 이제 교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섭이 진행돼서 만약 이게 뭐 삐그덕거려서 뭐 협상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런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수혜 기업과 아마 그 관련된 이제 피해 기업들이 좀 나눠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피해 기업보다는 수혜 기업에 대한 관심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일단 지난번에 한번 랠리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랠리는 아니지만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로봇주들도 결국에 액티브 ETF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로봇주가 3개가 있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티즈도 있고 SPG가 있고, 이 종목들 위주로 좀 그럼 보면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이제 딴 데서 로봇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과의 어떤 그렇죠. 연관 협업이 관계가 되는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양사가 다 포트폴리오에 넣은 세 개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기술력이 있고 또 재벌 기업과 다 연계가 다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관련돼서 향후에 이런 그 대기업 내의 밸류체인 내에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 계열과의 이제 협력이나 아니면 뭐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 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주들이 뭐 반년 가까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행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이제 진짜 모멘텀이 진짜 강해지는 시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좀 로봇주들 이 테마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뭐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또 그동안에 뭐 몇 배 오른 것 같은 그런 상승을 기대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기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기업과의 그런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본업의 비즈니스를 조금 접고 이 로봇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그때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좀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품, 관절이라든지 각각에 대한 부품에 대한 투자, 제작을 그렇죠. 하는 것으로 좀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대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큰 시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훨씬 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장기적인 흐름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판은 깔렸고 이제 각 기업들마다 공개하는 로봇들이 기술력을 좀 뽐낸다면은 주가 상승은 확실히 좀 도모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조금 넓게 봐서 이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제 노조의 힘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뭐 좀 더 뭐 과하게 와서 파업이 많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노란봉투법에 취약한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뭐 건설 이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섹터들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련돼서는 지금 뭐 외부 인력들이 이제 많이 이제 채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 로봇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조선 그 건조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작업에는 아마 우선적으로 로봇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해당 업종들의 노조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강한, 그러니까 이 좀 강성 노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양측 간의 충돌이 어떻게든 이제 불가피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느냐가 그 회사들의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삼성전자 지금 노조 얘기 살짝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요걸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일단 파업이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좀 더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것까지는 없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걸로 그러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1등 지금 반도체 생산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제 AI 투자에 따른 공급 그리고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수익,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양쪽 보면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틈을 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 노란봉투법 이야기로 해보면 이 노조 리스크, 노사 리스크가 없는 데는 또 어딜까? 우리가 뭐 대체로 그래서 로봇주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본부장님. 생각해 보니까 방산도 괜찮지 않을까? 노조 리스크가 네. 여긴 사실 안보랑 직결되니까 네. 쟁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방산은 계속해서 이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을까 싶네요. 방산도 계속적인 모멘텀을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전쟁 뉴스가 나면 좀 수급이 몰리고요. 전쟁이 완화되는 상황이 되면 좀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방산주에서 전쟁보다 더 큰 호재가 단기에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전쟁 이슈가 좀 해소되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나중에 추가 수주가 무기를 다 썼으니까 다시 추가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요. 그 수주 뉴스가 좀 나올 때 그때 좀 더 주가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그래도 워낙 5, 6년 동안 한 7배 또는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전쟁 기사만 보시고 막 몇십 프로 올 때 사시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업.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뭐 이제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도 좀 무뎌지면은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지금 이제 수주 모멘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10조 원 수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기대하시다 보면 방산주의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본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